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일의원 이용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오드 논쟁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요오드가 워낙 역사적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뭐 찬반이 갈리는 영양소라서 논문 제목도 요오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루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선정을 했는데, 원장님, 이 요오드 논쟁을 쓰신 그 논문 저자분 한번 소개 좀 시켜봐 주세요. 셀리 팔룬 모렐이라는 여성분이신데 웨스턴 A 프라이스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영양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트렌드를 이제 뉴리싱 트래디션이라는 책에서 실제로 저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공장식에 사육되지 않은 방식의 음식을 이제 먹는 거를 초기에 미국이나 서구 세계에 전파시킨 저자신 것 같고요. 이런 분께서 핫 이슈인 요오드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요오드의 논쟁에 대한 부분은 뒤쪽 부분에 우리 그 기능학 교과서를 쓴 가비라는 의사와 요오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던 닥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산부인과 선생님의 수제자인 브라이언 스탄과 닥터 가비 두 의사의 어떤 논쟁이 뒤에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요오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흐름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이제 요오드가 결핍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한 전 세계 결핍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조사를 해보면은 세계적으로 결핍이 있는 영양소가 철분, 비타민 D, 그리고 또 요오드가 있는데요. 셋 다 거의 억 단위의 결핍 환자들이 있다고 돼 있고, 요오드는 대략 한 20억 명이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덜 되는 숫자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요오드 결핍이고 5천만 명 정도는 실제로 결핍으로 인한 임상 증상,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오드 결핍은 그 전신 요오드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로 말하면 계열병을 예방할 정도의 결핍,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요오드를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한 건데요. 요오드가 많이 결핍되면은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에 요오드라고 저희가 서두를 던졌지만 크레티니즘이라고 이제 내륙 지방에 해산물이 부족하고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저신장, 발육이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지능 저하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오드 결핍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내륙 지방은 아직도 많고, 저희가 논문 보면은 임산부가 요오드 결핍이 심하면은 태어날 아이의 IQ가 15가량 떨어질 수도 있고, 태어나고 나서 키성장, 그다음에 2차 성징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요오드가 이제 우리 몸에 갑상선에만 있는 줄 알고 이름을 TSH라고 이름을 줬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외에도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장기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장기에 돼 있죠. 위, 유방, 난소 이런 중요한 장기도 있지만 두뇌에서도 저희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에 연관돼 있는 맥락막이라든지 흑색질이라든지 이런 데 좀 중요한 장기에도 요오드가 분포한다고 하니까 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제 요오드에 대한 존재를 모르니까 산꼭대기 올라가면 목이 볼록하고 전부 다 IQ가 떨어지고 골짜기에 정체된 물이나 공기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요오드가 밝혀지기 전에는 동네 어떤 풍토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도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요오드 결핍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공중 보건 캠페인이 일어났죠. 요오드를 어떻게 하든지 섭취하게 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어떤 경쟁력을 끌어올리자, 건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그 테이블 솔트에다가 소금에다가 요오드를 넣는 거, 이런 거라든지. 성장 결핍 예방을 위해서 소금이나 물에 요오드함을 첨가하는 것이 국가적인 요오드 보충의 어떤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가 돼가지고 요오드 부족과 크레틴병의 상관관계가 밝혀졌고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요오드를 갖다가 의사들이 치료하는 용량이 1g에서 환자에 따라서 많게는 10g까지 하루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리그램 단위로 얘기하는데 또 RDA는 마이크로그램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비타민C처럼 용량을 세게 쓰면 뭔가 어떤 효과가 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 역사를 보면은 크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구루병, 뼈가 구워지는 병만 그냥 예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이게 항암이나 항염증, 면역 증진 등의 효과가 난다고 주장하시다가 대학교에서 사실 이렇게 되셨거든요. 후에 논문을 다시 쓰셔가지고
그게 인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비타민들을 다 먹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것도 일종의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심장 가설 때문에 달걀을 하루에 하나 이상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알고 있어서 막 많이 못 먹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더 떨어진다고 나와 있으니까 더 먹으라고 TV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탄고지에 의한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오드도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그런 어떤 중요한 미네랄이긴 한데, 뭔가 역사에서 뭔가 많이 꼬여 있어요. 이런 꼬여 있는 거를 이번에 시리즈에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암 중에서 제일 많은 암이 유방암인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폭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오드를 많이 쓰던 1980년대쯤에는 지금에 비해서 유방암이 훨씬 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논문에 그 요오드와 유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 신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일의원 이용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요오드 논쟁 2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30년 전 요오드 섭취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는 유방암이 여성들 2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7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암 1등으로 올라갔죠. 근데 좀 재밌는 걸 보면은 지리적 상관관계, 그러니까 요오드와 유방암의 지리적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많은 과학 문헌 보고에서 유방암 병력을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과 유방암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지리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갑상선 암에 걸린 분들은 유방암, 유방암에 걸린 분들은 갑상선 암. 그러니까 두 개 다 요오드 장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오드라는 연구 결과가 사실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옛날에는 갑상선에서 요오드를 다 쓰는 줄 알고 그 호르몬 이름도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TSH라고 전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갑상선이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요오드의 그 함유량이 한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오드를 세포에서 흡수하려고 그러면은 특수한 세포의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NIS 수용체가 있고, NIS가 이제 유방이나 전립선이나 췌장이나 위장이나 다른 장기에서 요오드가 충분히 이제 흡수될 때 그거를 흡수하게 하는 그런 수용체입니다. 그 몸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인 사람들이 요오드를 갑자기 먹기 시작하면은 TSH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되면 다시 정상이 되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약을 처방받거나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오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러시아 연구도 하나 있네요. 네, 1960년대 연구인데요. 러시아 연구진들이 요오드랑 유방 섬유 낭종과의 연관관계를 본 연구인데요.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면은 생리 기간쯤 돼가지고 유방통, 사이클릭 마스탈지아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에게도 이제 요오드를 투약을 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또 유방 섬유 낭종, 대표적인 양성 종양인데요. 섬유 낭종 질환을 앓고 있는 167명의 여성 중에 70% 정도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 많은 대규모 연구로 90년대 캐나다 연구가 있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유방 섬유낭종 환자의 70%에서 증상이 완화되었고, 중요한 거는 환자 수가 러시아 연구는 한 167명인데 캐나다 연구는 한 700명 가까이 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였고, 또 이 중에서 미국 연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56명의 여성으로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그러니까 이중 맹검 시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여기에서 가짜약이랑 진짜약이랑 투약한 두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요. 한 3에서 5mg이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 필요로 하는 용량보다는 훨씬 많은 용량이죠. 이런 경우에 여성분들의 섬유 낭종 질환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자료가 많은데,
치료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거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물론 유방암은 그 외에도 요즘에 그 대기 오염이라든지 농약 같은 거 많이 쓰고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지용성 독소 해독이랑도 연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례를 보면 일본의 유방암 발병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방암이 30년 동안 3배 증가할 동안 일본은 뭐 증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일본 여성들이 그런 유방에 도움이 되는 갈조류들 요오드 성분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요오드 섭취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죠. 그리고 뭐 보면은 요오드에 대한 RDA가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 뭐 이렇게 18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되게 작게 돼 있는데 사실은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 1.5mg에서 1.8mg을 먹으니까 미역국을 먹으면은 요오드 섭취량이 하루에 10배를 먹은 거라서 굉장히 고유용한 그런 식단으로 펼치는데 생일날 때도 요오드를 먹고 출산하고도 먹고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은 이제 이게 출산하고 난 고래 뱃속을 보면은 미역이 많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이게 연관이 다 있는데 뭔가 지금 뭐 오해가 좀 있죠. 그런 오해들은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건 시애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이런 외국에서의 논문들이 많다 보니까 유방 3일 선종이나 이런 암 전 단계에 대한 치료 효과가 많으니까 이걸 좀 더 대규모 임상하게 해달라고 하는 36장에 달하는 보고서가 1995년 FDA 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제출을 하게 됐고요. 근데 FDA가 요오드가 약이 아닌 천연물질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승인을 거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는 비타민C나 요오드나 아연 이런 미네랄 같은 좀 이런 것들은 제약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성분이에요.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합성시켜가지고 뭔가를 붙여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게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뭐 특허가 있어야지 회사에서도 약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FDA에서 계속 이렇게 천연물질이라고 해서 승인을 거부하니까 다행히 미국의 심볼론 제약회사라는 데서 논문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 논문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제목을 한번 Effect of supraphysiologic level of iodine on patient with cyclic 마스탈지아. 생리로 인한 유방통 환자에서 한 6mg 정도의 요오드를 쓴 임상 연구가 있었고 비슷하게 또 50%의 환자에서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통증이라는 게 이제 사실 되게 주관적인 증상인데요. 조금 좋아졌다고 통증을 만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야지 만족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50% 정도 이제 만족을 하고 호전되는 양상이라고 기술을 했다는 거는 꽤 효과가 좋은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쓴 용량은 뭐 6mg 정도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항암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15mg 이상 써야지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좀 더 썼으면 더 좋은 효과는 알 수 있는데 용량에 대한 아직도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아직도 약은 어떤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잘 못 쓰고 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천연 물질 중에서 유방이 걱정되신 분들은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게 책을 한 권 번역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데이비드 M 대리 박사의 원래 원서가 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에요. 요오드로 치료한 유방암이라는 책이거든요. 원래는 브레스트 캔서 앤 아이오다인이라고 해서 빨간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안 좋은 분들, 유방에 자꾸 혹이 생기는 분들, 혹이 생겨서 맘모토마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방에 요오드가 이렇게 좋은 게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뭐 논문이라든지 연구가 많았는데도 이게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는 어떤 현실, 그 외국에서는 현재 좀 쓰이고 있는 붐이 좀 불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리온 이용주 원장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위대한 요오드 논쟁에서 요오드와 유방에 대해서 많은 연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이제 외국에서 이 유방을 요오드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히 정리한 표를 보면은 일단 유방의 혹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억제한다. 나쁜 유방 에스트로겐 수용치를 줄인다. 그다음에 암세포 사멸 효과,
과다 항진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를 줄여준다. 또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기간만 되면은 뭐 유방통 심하고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유방 섬유선정이나 유방의 통증 이런 거, 유방 생리통 이런 걸 치료하는 영양제가 아예 타겟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통제는 사 먹지만 진통제는 사 먹어봐야 그때 증상 완화할 뿐이니까. 그 다음에 뭐 피임약은 환경 에스트로겐이니까 오래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구글에 바이올렛 아이오다인이라고 치면은 보라색 요오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성분을 보면은 그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오드 3mg이랑 셀레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환자 치료할 때 쓰는 요오드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뭐 성분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기능학 선생님들 중에서 요오드로 자간면 질환이나 뭐 암 환자나 이런 거를 치료하거나 뭐 급성 감염, 독감, 대상포진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는 이 바이올렛 아이오다인 3mg만 가지고 60일을 먹으면 유방통이 좋아진다고 홍보를 하고 있죠. 꼭 이 제품을 사서 드시라는 게 아니고, 성분은 이렇다. 근데 이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미역국 한 2그릇만 먹어도 유방통에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홈페이지 보면은 그 여성분들의 사례가 나와요. 그 여기 사례를 보면 영어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캐나다 분이시고 이제 생리 전에 유방 통증이 심했는데 요거를 드신 후에 통증이 많이 경감됐다는 이런 사례를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해 준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사연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마스탈지아, 유방통은 아니시고 유방 무록, 유방 낭종 때문에 이 바이올렛을 매일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방 섬유 낭종이 회복이 된 좋아진 케이스를 얘기하고, 또 유방 낭종 때문에 통증도 있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에 여성들이 요오드가 부족한 거예요. 요오드가 부족한 게 유방암이 폭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유추할 수가 있고. 병인론은 많이 해결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진료실에서 이렇게 뭐 유방통 있는 분들이 요오드 먹고 유방통이 사라지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논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병원에서 처방 안 해준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얘기 안 하니까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두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보셔야죠. 이렇게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쓰지 않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장기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 요오드 영양소가 이것만 있느냐, 뭐 다른 나라도 또 있냐 해가지고 일본에도 알아봤는데, 일본에는 요오드가 진짜 많아요. 원래는 요오드를 많이 먹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요오드 제품이 굉장히 건강 제품 많이 개발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면 좋으실 게, 그 페이스북에 영어로 아이오다인이라고 치면 안에 그룹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이오다인 그 그룹이 들어가면 거기서 요오드를 활용해가지고 해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은 사례가 있고, 임상 공유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 안 해주니까 서로 치료하고 공유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오드 제품이 많이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 채널은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제품은 그냥 좋으면 소개시켜드린 거고, 좋지 않으면 소개 안 시켜드린 거고, 그리고 아마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도 그분들은 저희를 모를 겁니다. 정보만 전달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걸 뭐 사서 드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분까지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만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방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좋은 제품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좀 걱정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나 어떤 요오드 해독이나 요오드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그레이트 아이오다인 디베이트, 위대한 요오드 논쟁에 대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일의원 이용주 원장입니다. 네, 지금 요오드 논쟁 오늘 4편 할 차례인데요. Other benefit, 그러니까 다른 이익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특징이 다른 장기들을 침범하고 다른 종족들을 말살시키고 무한 증식하는 건데, 요오드가 이런 그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에이포프토시스라고 하는 이제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사멸을 하지 않고 자꾸 수명이 길어지는 게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항암 효과가 있는 항암제도 그렇고 천연물들도 그렇고 이런 에이포프토시스,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기전이죠. 그게 일반 요오드를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비타민C도 고용량을 먹어야지만 항암 효과가 있듯이 델타 요오드 락토닌이 나오려고 그러면 일반 요오드 RDA의 100배를 먹어야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능학 하다 보면은 독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보면은 할로겐종 독소가 있죠. 요오드 말고 브롬, 불소 이런 게 있는데, 브롬, 불소는 이제 몸에 많으면 안 좋은 그런 독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빼주는 효과도 요오드에 있는 거죠. 요오드가 브롬이랑 불소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고용량으로 먹으면 이제 그런 브롬, 불소가 배출되면서 쇠맛이 난다든지 부작용 같은 게 난다는 설도 있고, 또 뭐 요오드 자체에 뭐 좀 과민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균 효과, 뭐 제독 효과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오드를 처음부터 많이 먹어봤는데도 그런 쇠맛이나 이런 건 안 났는데, 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졸음이 온다든지 뭐 약간의 발진이 초기 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거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예전에 제가 한 3년 정도 제가 육고기를 안 먹고 물고기만 한 3년 먹었더니 수은이 엄청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를 뺄 때 요오드랑 비타민C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뺐던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옛날에는 빵을 만들 때 뭐 요오드 같은 걸로 첨가물을 넣었다 그러는데, 요오드로 빵을 부풀렸죠. 옛날에는 그런 재료를 쓰였는데, 그거를 브롬으로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가면역 질환, 유방 질환, 뭐 갑상선 질환,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폭증했다고 나와 있죠. 브롬이 들어가 있으면은 인지 기능도 떨어뜨리고 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혼란도 오고 피로도 유발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운 책에서 그 요오드로 수은이 빠지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수은이 몸에 많은 사람이 요오드를 먹으면은 처음에는 수은이 소변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해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 30일 먹으면 조금 수분 나오는 양이 줄거든요. 그거는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좀 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이 동안 이제 명현 반응을 많이 늘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졸렸거나 할 수 있죠. 발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금속 빼는 데도 좀 쓸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이터라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갑상선에게 볼록한 여성분이 진료실 오셨었어요. 병원을 한 일본에서 7군데 다니셨대요. 근데 갔는데 해주는 게 없대. 그냥 다시 와라 그밖에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요오드 결핍도 많고 다른 독소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해독하는 치료만 했어요. 근데 한 2달 있었는데 이게 갑상선이 이제 줄어가지고 정상이 돼가지고 그냥 가셨으니까, 여성분이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미용에도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요오드 결핍이 있고, 요오드 결핍이 있으면은 갑상선 자가면역, 뭐 고이터, 갑상선의 혹, 유방혹, 갑상선의 어떤 암 이런 게 잘 생길 수 있겠죠. 옛날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은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시험 때문에 한국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인 통해서 그 해독하는 요오드랑 어떤 제제들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시험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초음파 해봤더니 이 초음파에서 갑상선 사이즈가 한 반으로 줄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다시 했는데 유두암이 안 나오셔가지고 수술 안 하셨어요. 지금도 수술 안 하고 그냥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생활 습관도 잘하고 그냥 요오드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갑상선에 있는 혹이 줄고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이 잘 되려고 그러면 땀도 많이 흘리셔야 되죠. 이런 독소가 쌓이면은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독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여러 가지 수면 연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많은 질병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독소나 중금속은 DNA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 그 산화 스트레스 질환, 퇴행성 뇌질환,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독소를 갖다가 빼낼 수 있는데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같이 뭐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같은 게 만연한 시대에서는 그런 항균 성분이 있는 것들, 뭐 비타민 C도 있겠지만 요오드도 있고 비타민 A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요오드가 그 외에도 다른 균들도, 몸에 있는 안 좋은 균들도 많이 억제를 시켜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이제 요오드가 많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헬리코박터 같은 박테리아가 위에 살잖아요. 위에는 뭐 그 외에도 여러 세균들이 사는데, 이런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는 게 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위점막, 침샘, 남소, 흉선, 뭐 피부, 뇌, 관절
이런 장기에도 요오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혈액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고 천식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지의 객단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뭐 기도를 확장해주는 아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저도 공부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이런 여러 가지에 많아서 옛날에는 항생제 나오기 이전에는 거의 그 항생제 대체하는 것처럼 쓰이고 지금도 수술실에서 쓰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꼬였냐, 이거는 요오드의 역사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역사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오드로 건강 많이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박사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펜타일의원 이용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요오드 논쟁 네.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오드가 과거에 어떻게 쓰여왔는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요오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쓰여진 지가. 문헌에 의하면은 1800년대 초반부터 요오드가 발견이 됐고 이제 의약품으로는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이제 다양한 질환, 뭐 피부 질환, 만성 폐질환, 진균 감염, 심지어는 매독, 동맥경화까지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매독 3기에서 요오드를 안 쓰면은 그 잘못된 치료다, 말프레틱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전통의학에서 요오드를 치료제로 완전히 그 자리 잡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벨상 수상자도 요오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게요. 알베르트 센트 귀리님께서 이제 내가 의대생 시절 요오드와 칼륨 형태의 요오드는 보편적인 약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좋은 무언가를 했다. 되게 시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자세한 기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워낙 요오드가 너무나 효과가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쓰는 거죠. 거의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예, 거의 뭐 만능약이죠. 뭐.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사례 같은 것도 나오네요. 세라포프라는 이 소아과 전문의는 자기가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폐질환, 폐우렬이나 코막힘 치료니까 비염이라든지 뭐 충농증이겠죠. 이럴 때 요오드 형태인 루골용액, 요오드랑 이제 요오드 이온의 혼합 형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는 용량을 상당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천식 환자 기관지 확장시켜주는 거, 숨 쉬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에서 이미 이제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부터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의 분포를 보면은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네네. 사실은 옛날에는 요오드가 전부 다 갑상선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검해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죠? 제일 많은 데는 이제 지방이랑 근육인데요. 그리고 또 피부가 그 다음인데 두 개를 합친 게 90%입니다. 그러니까 90%. 그러니까 요오드가 사실은 전신에 있는데 그 근육, 지방, 피부에 90%가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를 제 피부에 바르고 땀을 흘리면은 피부에 그 땀이 엄청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가 이제 이런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였죠, 예전에. 그러니까 갑상선에는 뭐 많아봐야 50mg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용량이죠.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요오드는 갑상선에만 작용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요오드의 역사에서 요오드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만한 어떤 분포에 따라서 어떤 분비장기라든지 이런 전신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치료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 C를 쓰는 것도 이제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 지칭을 하는데 요오드를 제대로 된 용량으로 쓰자라는 뜻으로 오토 아이오도 서플리멘테이션, 최적의 요오드 용량으로 치료하는 거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 JF 코인댓이라는 분께서 150명의 고이터 갑상선 비대 환자를 250mg, 하루에 250mg이면은 RDA의
훨씬 많은 용량인데요. 250mg이면 퀴노다땡이라고 그런 제품을 하루 20알 정도 먹어서 치료했다는 거죠. 이게 1820년도니까 거의 한 200년 전이네요. 꽤 오래 전에 이렇게 치료를 했고 자료가 있고,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단일 질환을 한 가지 영양소를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요오드로 고의도 치료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한 3대에 걸쳐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현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최적의 요오드 용량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5에서 37.5mg이니까 이게 이제 오버올 웰빙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관찰했다. 처음에 이제 그 요오드 이제 만들고 이제 임상에 쓰고 이런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일단 먼저 먹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오버 웰빙이 좋아졌어요, 그때. 그때는 가끔 술 먹을 때도 있었는데 술도 빨리 깨고, 그 다음에 그때 수은 중독 심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고,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활력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먹었던 어떤 분은 탈모가 좋아져, 탈모가 나고, 그 다음에 소변 줄기는 시원해지고, 피부 건조증이 되게 심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싹 사라졌어요. 배뇨 작용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되거든요. 많은 독소들이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오드가 그런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 비타민 C가 RDA가 굉장히 낮았는데, 알고 보니까 RDA 이상으로도 필요하고 실제로는 고용량을 쓰면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그런 미네랄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95년도에도 보면은 여기서도 어떤 책에서 요오드 결핍과 고이드 치료를 권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오드 결핍이랑 단순 갑상선 비대 치료로 루골 솔루션을 권하고 있는데, 루골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런 저하증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알려져 있는 그레이브스 병에서도 그런 루골 솔루션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한 이런 뭐 용액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요오드 결핍에서 또 사용하라고 레코멘드.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19세기 판 뭐 레민턴스 사이언스 앤 프랙티스 오브 파마시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뭐 요오드 역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의 그 항암 효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옛날에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요오드를 보통 RDA의 100배 이상 쓰면은 델타 요오드 락톤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한번 원장님이 읽어봐 주세요, 제목을. 6-iodolactone, key mediator of anti-tumoral properties of iodine. 아요딘의 어떤 항암 이런 효능에 대한 6-iodolactone의 효과를 쓴 논문인 것 같고요. 이게 2014년에 논문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키 메디에이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오드 락톤은 이게 뭐 갑상선 유방, 전립선, 대장, 뭐 신경계 시스템 뭐 이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항암 효과를 보이는데,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원장님 또 이제 논문이 또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제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6-iododaltalactone, derivative of arachidonic acid with anti-tumor effect in HT29 colon cancer cell. 이건 대장암에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 논문을 아마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대장암이 의심이 되거나 대장암이 있어도 요오드를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전립선암에서 나온 논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2013년, 요 2010년대 초반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그러니까 암이 의심되거나 뭐 PSA 수치가 높거나 이런 분들도 요오드를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있어요. 거기 보면은 The role of iodine and delta-iodolactone in growth and apoptosis of malignant thyroid epithelial cells and breast cancer cells.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유방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갑상선 상피세포랑 유방암 조직에서 에이포프토시스를 델타 아이오도락톤이 유발하는 어떤 역할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네요. 그러니까 고용량 요오드가 갑상암에서 이제 표피에 가까운 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에서는 세포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논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기반이 돼서 이런 거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포 단위 실험인 것 같은데, 세포에서 폐에 암이 많은데 요오드를 넣으니까 이제 암이 굉장히 줄었죠. 그리고 그걸 갖다 떼가지고 조직도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오드에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항암 효과 중에
세포 사멸,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도하는 효과. 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세포 사멸 효과를 하려 그러면 요오드를 적게 먹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너무 적게 먹으면은 필요량과 뭐 치료량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오드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요오드의 그 항암 효과에 대해서 위대한 요오드 논쟁을 리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위대한 요오드 논쟁에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요오드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논문, 울프 카이코프 논문, 요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각 의사들의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 울프 카이코프의 요오드와 칼륨, KI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논문이 나와요. 근데 논문 보면은 고용량 요오드를 투여해서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은 그 요오드 생성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영구히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요오드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그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아이오도 포비아, 어떤 요오드 공포증을 유발시킨, 그래서 크라잉 울프라고도 불리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오드를 많이 줄이게 됐죠. 그 요오드를 줄인 대신에 이제 약이라든지 아주 안 좋은 요오드, 방사선 요오드 이런 걸 이제 쓰기 시작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 자체가 무기 요오드의 그 어떤 그 갑상선 기능에 대한 그 항상성 조절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평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00년대 중반까지도 울프 카이코프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도 표준 용량이 치료 용량이 1g이었어요. 1g. 우리가 1g이면 1000mg이고 미역국 한 그릇에 1.5mg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준 거죠. 이거는 수년간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거에 따라서 매일 1.3g, 때에 따라서는 10g 이상도 썼는데 피부과 의사들도 쓰고, 그 피부과 의사는 피부에 그 곰팡이 감염된 거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초기에 900에서 시작해서 매주 용량을 증가해서 최대 6g까지 썼어요. 6g이면 엄청난 용량이거든요. 근데 거의 부작용을 본 적이 별로 없다. 근데 갑자기 이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 쓰냐,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안전했다는 거죠. 많이 쓰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요오드를 먹으면 몸에 요오드 결핍이 있는 사람은 TSH라고 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이 올라가거든요. 이거 요오드를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요오드 기능 저하라고, 증상이 없는데 그게 올라가 있으면 요오드를 흡수하려고 올라간 건데 그걸 자꾸 요오드 기능 저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 후속 논문들이 계속 기능 저하와 요오드를 연관 짓는데, 요오드를 드시면 TSH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체온이나 신체의 어떤 대사활동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인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수치는 이게 요오드가 섭취될 때 필요한 건지는 모르고 그냥 이제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 저하가 오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보면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수 소독제에 요오드를 사용한 것이 2000년도 리뷰에서 그 저자인 조 할로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오드 민감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민감한 분도 있더라. 근데 주로 갑상선 질환을 심하게 앓았거나 요오드 섭취를 적게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데, 여기는 안전한 섭취량을 1, 2g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1000에서 2000이죠. 굉장히 높은 용량이죠. 근데 이게 식수에 들어가는 요오드와 칼륨은 KI라 그래가지고 사실 루골 성분의 그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KI, 요오드와 칼륨을 계속 먹으면 갑상선 자가 면역이 심해지고, 루골을 먹으면 갑상선 자가 면역이 줄어들어요. 근데 요오드와 칼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나눠주는 그 방사선 사태 생겼을 때 나눠준 요오드라든지, 우리가 보통 아는 요오드가 요오드와 칼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루골을 써야 되거든요. 루골을. 근데 여기서 물에다 루골을 넣었으면 사실은 더 문제가 없었을 텐데 루골 안 쓰고 요오드와 칼륨만 써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액상 요오드 중에서 이런 요오드와 칼륨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오드를 뭐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약에는 되게 많이 써요.
아미오다론이라고 하는 유기요오드가 있습니다. 얘가 부정맥약인데 여기에 하루에 112.5mg의 요오드를 먹여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인데 RDA에 지금 1000배에 달하는 용량을 쓰면서 왜 더 안전한 그 천연 요오드에 대한 고용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또 제재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요오드는 아까 설명해드린 울프 카이코프 효과로 알려진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 합성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거가 추측을 한 실험 결과로 인해 1948년 이후 그 사용량이 줄게 되었고, 그래서 RDA에서 요오드 섭취량을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미역국에 거의 한 8분의 1그릇 정도로 아주 낮췄죠. 이는 이제 간신히 이제 보충할 정도 그러고요. 고이터를 치료한다거나 그런 용량으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울프 카이코프 논문 이전에는 5배 이상의 요오드를 섭취하기도 했고 저치료용량으로는 10g 이상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이 울프 카이코프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를 반론에 대해서 제가 이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김윤아 의사 닥터지도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울프 카이코프 논문에 대한 걸 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에 대한 그 논문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005년도에 닥터 아브라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분이 이제 요오드에 되게 중요한 분인데, 이 WC 그 논문에 반박하는 긴 글을 게시했는데, 논문을 썼는데, 의료계 전문가들이 WC 논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건강한 요오드, 무기요오드, 비방사선 요오드, 이게 건강한 요오드인데 임상적 사용 중단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오히려 그 독성 유기요오드, 부정맥약, 옛날에 얘기했던 아미오다론, 그 다음에 갑상선 그 암 수술하고 나서 하는 방사선 요오드, 거기에는 써요. 그러니까 안 좋은 요오드는 쓰고 좋은 요오드도 안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뭔가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WC 효과 논문 이전에는 미국의 의사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 뿐만 아니라 항진에도 루골 형태로 된 요오드를 많이 썼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또 연구를 했는데 5명의 갑상선 중독 환자에게 하루에 3번 5방울의 요오드 30mg을 주입하고 이런 요오드 용액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T4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초기에만 조금 떨어지는 거는 WC 효과 때문이 아니라 원래 T3가 활성량이고 T4는 전구체거든요. 근데 요오드를 먹으면은 T3는 올라가고 T4는 떨어져요. 이게 전환이 더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가 뭔가 갑상선 호르몬에서 T4 분율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몸이 자율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하루 90mg의 루골 요오드를 줘도 갑상선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 몸에서 생리적인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 그게 이제 그 WC 논문에 나왔는데, 이거는 인체에 득이 되는 효과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오드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연구가들이 주장하는 그 WC 효과는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쥐에서 증명된 적도 없고, 다른 종의 동물에서도 증명된 적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쥐들은 갑상선 저하 상태로 되지도 않았고 갑상선 호르몬도 혈장에서 측정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C 효과는 쥐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인간에게 발생할 거라고 추론을 해서 적용시킨 거다. 인간에게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미 존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오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1일 관전량이 요오드가 이제 뭐 루골이나 이런 게 1000에서 2000까지를 썼으니까 그 정도 용량을 1000씩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환자에게 거의 뭐 엄청나게 썼는데, 수십 년간 썼는데 이렇게 치료받은 환자들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종이 없었어요.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오드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갑상선 수치가 그 T4가 좀 떨어지는 거는 금방 회복이 되고, 이것은 요오드 축축에 대한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WC 효과는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거의 없고 루골 용액으로 치료 중 발생하는 TSH의 상승은 무증상이다. 즉 TSH의 상승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어떤 증상이나 징후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철저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한 7, 8년 정도 써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TSH가 올라간다고 저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사의 말을 의하면은 그 요오드를 적게 먹으면은 그러면은 여성 암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갑상선 약으로 대체하지 말고 요오드를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요오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50mg 이상의 요오드를 복용하는 일부 사람에서 무증상 갑상선 비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KI만 먹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루고를 먹으면 좀 덜하죠. 루고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의하면 98에서 99%의 사람들이 하루에 10에서 200ml 요오드를 먹어도 갑상선 기능에 부작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WC 논문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논쟁도 있습니다. 반론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오드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울프 카이코프 논문, 크라잉 울프,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짧게 이제 닥터 아브라함의 어떤 반론을 했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의 반론과 논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뒤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용이 어려웠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쉬웠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요오드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알아봐서 여러분들이 잘 흡수해서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그 요오드 논쟁 8편이죠 벌써. 저번 시간에 요오드 공포증을 유발시킨 울프 카이코프 논문, 그러니까 일명 WC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실험은 사실 쥐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추론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쥐나 동물, 그 사람에게서도 증명된 적이 없는 그런 논문인데,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오드의 어떤 선구자인 그 가이 아브라함 그 선생님의 반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전 세계 기능의학 의사 중에서 이 요오드를 치료에 쓰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이제 반론들을 하는 거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요오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게 그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현 반응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반응인데 그거를 오인한 거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WC 그 논문, 그 울프 카이코프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요오드를 갖다가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그러니까 요오드를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흡수하려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TS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를 그 사람은 대사도 똑같고 체온도 떨어지지도 않고 활력은 나는데 단지 이 말초에서 요오드를 흡수하기 위해서 TSH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중 되면 다시 떨어지죠. 그거를 부작용이나 기능 저하가 오는 걸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오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요오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대신에 뭐 한 알에 거의 120mg 정도 들어가 있는 유기요오드, 그 부정맥약 같은 아미오다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그 방사선 요오드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방사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족들이랑도 한 일주일간 접촉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거든요. 그런 안 좋은 요오드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 허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현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한 분들 중에서 굉장히 평생 동안 추위나 그 수면장애, 통증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그 요오드가, 방사능이 붙은 요오드가 각 장기에 가서 붙어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WC 논문 이후에
혹시 요오드가 사람들을 안 좋게 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 빵에서도 원래 요오드를 빵을 부릴 때 요오드를 썼는데 그거를 1980년도에 브롬으로 바꿨고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 요오드 소비량이 미국에서만 한 50%가 줄었어요. 50%. 근데 50%가 줄었다 그러면 만약에 요오드가 갑상선 자가 면역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같은 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피로나 아니면 뭐 갑상선 암, 유방암, 폭증하는 또 난소암, 뭐 자궁 근종, 전립선암 이런 거가 확 줄어야 되죠. 요오드를 반 이상 줄였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요오드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비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WC 논문 이전에는 미국 의사들이 요오드 용액을 갑상선 항진이나 갑상선 저하나 굉장히 널리 안전하게 많이 썼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고 우리가 고용량 요오드를 먹었을 때 갑상선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계속 그 요오드 공포를 유발하고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진료실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뭐 외국에 있는 그 요오드를 쓰는 의사 선생님들이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든 요오드를 쓰고 나서 갑상선 저하가 오거나 아니면 뭐 갑상선이 부어오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기전상.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벌써 한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 정도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섭취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쓴 단위가 지금 뭐 미리그램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램 단위를 썼다고 했잖아요. 뭐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뭐 폐기종 같은 이 기관지에도 1, 2g씩 썼으니까 그러니까 1000에서 2000mg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용량이고 그렇게 썼으면 요오드가 안 좋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기능 저하가 오든지 아니면은 갑상선이 부어오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요. 그런 게 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요오드를 먹었을 때 기능 저하가 온다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요오드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일본은 거의 전 국민이 요오드 그 갑상선 기능 저하랑 그 다음에 이제 고이터 갑상선이 막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도 막 창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그 건강한 사람들이 많고 장수 국가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장수하고 건강한데 이분들이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사람과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질병 패턴을 갖게 된다. 그게 식생활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나라만 바꿨는데 환경이 바뀐 거겠죠. 거기서 시기라든지 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WHO에서 정한 RDA에 하루에 8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요오드를 먹는데 유방암 발생률도 미국이 최고고 일본이 최저예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도 미국은 10만 명당 한 120명이면 일본은 12명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평균 수명도 훨씬 높고 유아 사망률도 일본이 굉장히 낮아요. 가장 낮아요. 1000명당 3.5명. 그러니까 미국은 1000명당 7명으로 사망률이 한 2배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용량 요오드를 치료하는 그 선생님들은 한 12.5에서 한 50ml, 많게는 100ml까지도 쓰는데 어떤 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래 쓴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거의 마그네슘 쓰는 것처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WC 논문에 대한 그 반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요오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그 요오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그 이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다 다뤄질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은 그 요오드 논쟁, 위대한 요오드 논쟁 9편째인데 그 요오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997년 미국 UCLA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닥터 아브라함께서
요오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명의 가정의학과 의사, 1명은 조지 펠라체스, 그리고 1명은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 이 2명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저에게 이제 어떤 조언을 해준 분은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이고, 친절하게도 어떤 이렇게 메일로 서로 상의를 하면서 치료에 대한 지금까지 경험. 왜냐면 제가 이제 요오드를 쓰기 전에 이분은 이미 한 20년 정도를 요오드를 접하고 알고 해온 분이고 요오드에 대한 책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증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또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때 이제 이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다, 거의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전하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그 글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닥터 아브라함은 우리가 측정하는 기존의 요오드는 갑상선에 있는 요오드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신 요오드를 측정하려면 그 요오드 50mg을 먹고 24시간 소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요오드 부하 검사를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봤는데, 보통 알약으로 되어 있는 요오드가, 고용량 요오드가 12.5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알에서 한 4알 정도, 50mg 정도 이렇게를 썼어요. 섭취하게 하였고,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100mg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량 요오드 약을 8알을 먹게 한 거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변화는 굉장히 경이로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당뇨 환자는 인슐린 사용이 줄었고, 유방의 섬유선 낭종이 호전되었고, 편두통이나 섬유병통이 호전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부작용은 거의 대부분 명현이었으며 곧 회복되었고 5% 미만이었고, 몸에 있는 그 브롬 독소가 배출되면서 어떤 뭐 피부에 일시적인 여드름이나 콧물이나 아니면 뭐 어떤 쇠맛 같은 게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오드가 막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오드를 먹기 시작했고, 또 많은 이제 사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러니까 요오드가 점점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알려져서 요오드를 먹는 분들이 많아졌고, 요오드를 쓰는 의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WHO 논문에서는 고용량의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 저하가 온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갑상선 저하가 오는 게 아니라 전구체인 T4가 T3로 전환이 잘 돼가지고 T4의 요구량이 줄고 그 T3가 올라가는 이런 그 분액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봐도 요오드를 먹는 분들은 활성용으로 전환이 잘 되기 때문에 T4는 좀 낮고 T3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말초 전환장애 시간이 있으면 그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아스러운 게 1948년 이후에 또 다른 실험이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나 이제 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요오드에 대한 논문을, 제대로 된 논문을 쓸 수 있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요오드가 고용량이면 위험하다라는 게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서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강남 세브란스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이오다인 이렇게 찾아보면 방사선 요오드, 그러니까 안 좋은 요오드, 우리가 수술 후에 그 전이 없애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몸에 해로운 요오드나 그 다음에 그런 요오드가 들어간 합성약에 대해서는 이 논문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허가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천연물질은 논문 쓰기도 어렵고, 요오드는 딱 그 벽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후속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정말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미국보다는 미역 다시마 이런 걸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이 미국이랑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는 적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그때 2013년 4년도쯤에 한 10,000명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때 요오드 결핍이 전체 중에서 80.2%, 그 다음에 브롬 중독이 전체 중에서 83.23%,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의 한 5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만 요오드가 정상이었고, 거의 5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만 브롬 독소가 정상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한국에서도 별다른 그런 차이는 없었고, 이게 이제 환경 독소가 많아지면서 몸에 독소가 많아지고 그거를 빼내기 위한 요오드의 어떤 필요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오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요오드 프로젝트가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닥터 아브라함 이 선생님께서는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작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제자분들이 요오드 검사 랩도 하시고 또 환자 치료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구가 돼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기능학의 대가 분께서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진호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0번째네요. 위안 요오드 논쟁의 마지막인데, 오늘은 기능의학의 또 다른 대가가 계세요. 알란 가비라고. 기능학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뉴트리셔널 메디슨이라고 해서 기능학 교과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가 이제 한 2005년도에 이분이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어떤 연구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용량으로 쓰고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책도 쓰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고용량 요오드 해독을 하고 나서 삶의 질이나 수면 장애, 소화 문제,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때거든요. 근데 가비는 그 논쟁을 몇 가지를 던졌는데,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거는 가비는 요오드를 안 써본 의사입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은 요오드를 쓴 의사고, 그러니까 쓰지 않은 사람과 쓴 사람과는 사실은 이게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팽팽한 논쟁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가비의 질문에 좀 솔직히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요오드 섭취량을 하루에 일본에서 13.8mg으로 먹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적합하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용량이고 일본의 해조류 안에 있는 요오드량을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렇게 나왔죠. 13.8mg은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요오드를 먹는다는 것은 일본 후생성의 정보이다, 이렇게 반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요오드 부하 검사, 이 24시간 소변으로 하는 요오드 부하 검사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고, 이게 소변이 아니라 대변으로 나오면 소변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요오드를 놓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 유기 요오드가 있고 무기 요오드가 있는데, 유기 요오드는 이 대변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고요. 무기 요오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골 같은 건 무기 요오드고 어떤 건 유기 요오드도 있고 한데, 무기 요오드도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50mg을 먹으면 만약에 그게 다 차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면은 한 100%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먹은 것보다 더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먹은 것보다 더 나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다른 영양제에 또 요오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역국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는 분들이 110%, 120%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만약에 대변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에게서 소변에서 100%가 넘는 요오드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실험 설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런 가비의 질문이 조금 약간 잘못된 가설이라고,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오드를 섭취를 줄이면 갑상선 기능이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라 그 TSH 호르몬을 보고 하는 건데, TSH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오드를 흡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오드를 먹어서 우리가 막 흡수하려면 TSH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뭐 요오드를 뭐 3,300명의 소아들에게 750 마이크로그램씩 요오드를 했더니 갑상선이 평균 사이즈가 2배 크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오드를 쓰면 갑상선이 줄고 오히려 뭐 갑상선에 불홈이나 불소나 이런 독소들이 있으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질문 자체가 조금 제가 뭐 실망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갑상선이 아닌 다른 장기에도 요오드를 분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미 다 뭐 아브라함이나 다른 그 의사들의 실험으로 인해서 다 밝혀진 것인데, 저런 질문을 하셨고요. 사실은 이제 가비는, 그래서 그 가비의 질문들은 사실 조금 그 연구와 노력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거에 대한 그런 의문을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결론을 이제 우리가 맺어보자면,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용량은 너무 적은 거죠. 누구나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역국 한 그릇에 1.5mg인데 그거의 10분의 1이 하루에 적정 용량이라고 그러면 미역국을 먹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서 그 나라에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다시마는 더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오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요즘에는 하루에만 최소 한 3mg에서 한 50mg까지 요오드가 필요한 거는 이게 독소가 많기 때문에 그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전문 의료인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연구 시 이제 먹는 거, 바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양한 경로를 하는 연구 논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WC 논문, 그 논문에서는 급성으로 요오드를 많이 주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단순히 초기 반응일 때 추측이기 때문에, 또 전환율의 변화를 잘못 이해한 거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장기간 요오드를 먹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어떻게 갑상선 기능이 변화되는가에 대한 고용량 요오드 장기 섭취에 대한 논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위대한 요오드 논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미뤘더니 너무 시간이 가서 이제야 다 끝났는데요. 뭐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역사 얘기도 나오고 막 논문 얘기도 나오고 막 어려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요오드 역사가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요오드에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데 가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요오드 먹으면 큰일 난다든지 그런 기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도 이런 근거가 있고 이렇게 역사가 있고 치료 사례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안심하고 치료에 임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도움이 되고자 위대한 요오드 논쟁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그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댓글 같은 거, 거기서 또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펜타류연 이용주 원장입니다. 위대한 요오드 논쟁에 그 댓글에 요오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달아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질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오드를 복용하였더니 난소의 위치가 아프다. 그리고 그 밖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난소가 아프셨대요. 이게 요오드로 치료된 질환들 중에서 난소 질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난소 쪽에 어떤 독소가 많으면 그런 해독 반응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부분이 먼저 아프고 나서 그 다음에 좋아진다. 이제 자궁내막증이 자궁 내막에도 있지만 이소성이라 그래가지고 난소에 붙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장기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생식기 쪽에. 그래서 뭐 염증 반응 같은 걸 좌우한다고 치면은 관절염도 그렇고 난소도 그렇고 요오드를 통해서 염증 반응이 개선이 되면은 처음엔 좀 뭐 염증 반응이라는 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되는 과정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해독 과정일 수도 있고, 전신에 분포하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섭취했을 때 오는 다양한 반응들일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좀 지켜보고 이제 정밀한 검사를 하든지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용량을 줄여서 드시다가 안 아플 정도로,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다시 용량 올려서 드셔서 안 아프시면 해독이 맞거든요, 명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었는데, 다른 기능의학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요오드 결핍 증상인 것 같은데 T3, T4 수치가 정상이라고 수액만 맞고 있어요.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붓고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선생님께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정상인 사람이 요오드를 먹으면 요오드 과잉으로 오히려 병이 생긴다는 말을 해서 겁나서 시도도 못하겠어요. 기능의학 병원은 한번 선택하면 갈 때마다 그 병원에 맞게 검사를 또 해야 되니 쉽게 옮길 업무도 못 내겠고 정말 괴롭습니다. T3, T4 수치 정상인 사람이 요오드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결론은 혈액 검사로 진단이 안 되는 요오드 결핍이 많고, 이분은 호르몬에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이 이제 갑상선 쪽이랑 그 부신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는데 호르몬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기능학에서도 요오드를 써본 의사들은 요오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요오드를 안 써본 의사들은요 요오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오드를 먹고 검사 결과 해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결할 방법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 편에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병원, 갑상선 호르몬 검사, 약 처방 이런 것 듀하는 곳인가요? 다른 곳이랑 다르다면 검사받고 싶네요. 아유, 수술하셨네요. 갑상선 반절제하셨는데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네. P4 복용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지로이드랑 신지록신은 같은 약입니다. 성분이 네.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왜 같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신지록신이나 신지로이드를 드시고 나서 수술하기 전보다 피곤하거나 춥거나 그러니까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거나 뭔가 뭐 기분도 깔아앉거나 그런 게 있고 살이 안 빠지거나 붓고 이런 분들은 그 신지로이드, 신지록신이 몸에 대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갑상선 수술 받으신 분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저희 영상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올라올 거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고 싶으면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또 있네요. 2년째 1000 마이크로그램 복용 중인데 요즘은 하루 걸러 한 번씩 복용하고 있어요. 괜찮은 복용법인지요? 그러니까 요오드 결핍은 오지 않죠. 하지만 이 정도 용량으로는 몸에서 모든 장기를 다 채울 수는 없고요. 질병의 어떤 그 완화라든지 어떤 해독이라든지 중금속 빼내는데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훌륭하신 겁니다. 이 정도 드시면 일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드시는 거니까 아마 기억력도 더 좋아지시고 더 몸도 좋아지실 거예요. 혈관 질환도 좋아지시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질문들이 와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질문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동맥경화, 뭐 매독, 자궁 근종, 수은 중독, 그다음에 뭐 폐렴, 우울증, 난소 무록, 류마티스, 습진, 편도염, 기침, 뭐 유방 질환, 치질, 켈로이드, 질내 감염, 피지 낭종, 뭐 전립선 질환, 뭐 자궁 난소 질환, 뭐 이런 과다한 주맥질 생산, 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뭐 그 외에도 주의력 결핍 장애, 자폐증, 뭐 기억력 감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압, 동맥경화, 뭐 비만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쓰인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꼭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원래 의사들이 하는 게 사실 뭐 맞는 거니까. 이거는 따로 그 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고는 선생님의 개인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그 요오드를 먹으면은 자마에 나오는 1966년 논문 내용인데 요오드를 먹으면은 에스트로겐 그 고농도 상태를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춰줘요. 아까 난소가 아프다는 게 호르몬이 더 분비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저하증은 한 80~90%가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높을수록 갑상선 저하가 많은 거예요. 환경 독소가 많아져서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고 생리통이 심해지면 갑상선 저하가 잘 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호르몬의 상관관계를 아시면은 내 몸이 좀 어느 쪽으로 치우쳐있거나 이런 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논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게 진료실에서는 상담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정입니다. 그 요오드에 대한 그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그 댓글들을 좀 봤어요. 이렇게 요오드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관심 감사드리고 요오드에 대한 궁금증이 또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오드는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정말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 편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에 한번 했는데 한번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 국민의 한 40~50%가 그 갑상선 말초는 전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되게 심하죠. 이게 안 되면은 살이 죽어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맨날 춥고 갑상선 약을 먹어도 그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들을 못 먹고 바르는 그 퓨어다인으로 생리 전에 발랐는데 유방통이랑 여드름 많이 났었는데 둘 다 없었다. 이거 되게 이제 좋은 효과를 보신 거네요. 바른 것만으로도. 이런 자료들도 그 제가 알려드린 아이오다인이라고 페북 그룹에 들어가 보시면 그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먹으니까 난소가 아프다고 하신 분이 또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먹으니 안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명현 맞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먹으니까 안 아프더라. 근데 해산물을 정말 안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요오드가 결핍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핍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산물을 정말 안 먹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요오드가 들어오니까 이제 몸이 놀랄 수도 있었고 독소가 많이 있어서 배출될 수 있었고 그런 거죠. 퓨어다인은 경필 없을 때는 요오드고 먹는 요오드는 이제 다른 건데 이거가 양 조절이랑 효과 차이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먹는 요오드랑 바르는 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바르는 거는 국소에 있는 뭐 병변, 균 감염, 소독, 그다음에 경피에서 가까운 뭐 유방의 혹들, 피부에 가까운 뭐 유방암 그런 거 남성 음경망곡증도 이렇게 요오드로 바른 요오드로 하거든요. 치료해서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탈모 같은 데도 이제 두피에 바르고 근데 그 바르는 거랑 먹는 거는 그 완전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르는 거는 전신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국소 적용에 더 강하고 좀 전신 적용을 노릴 때는 먹는 거를 고르는 게 맞다. 그리고 이분은 아내분이 수년 전에 갑상선 암으로 전절제 수술을 받고 지금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데 항상 늘 피곤하다고 말을 하고 가끔 다리도 부는 증상인데 요오드요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갑상선 약을 먹어도 그게 잘 쓰이지 않는 게 굉장히 많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요오드니까 요오드를 드셔도 됩니다. 이런 분 되게 많으세요. 수술 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지금 명형 반응을 겪고 먹고 갑자기 처지는 분들 요오드를 먹으니까 너무 잠이 잘 와서 불면증이 있었는데 너무 잘 와가지고 이거를 수면제라고 막 만난 사람마다 하나씩 주고 막 이랬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을 먹으니까 오히려 더 쌩쌩해지더라. 농담으로 그분이 이제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한 건데 그게 바로 명현 현상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갑상선 T4, T3 전환장애도 에스트로겐 과잉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좀 다뤄볼 건데 에스트로겐 과잉이 있어도 T4, T3 전환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훨씬 더 많고 또 T4, T3 전환장애가 있는 분들이 환경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과잉이 많습니다. 이 두 개 다 살을 찌게 하고 안 빠지게 하는 어떤 중요한 요인들이죠. 되게 질문이 이제 아주 수준이 높으시네요. 다음 분은 유방암 환자가 먹어도 될까요? 유방암 환자 당연히 드시면 되죠. 용량을 많이 드셔야죠. 유방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오드이기 때문에 꼭 드시고 중금속 배출할 때 알파리포산도 쓰는데 뭐 요오드랑 뭐가 다른가요? 근데 알파리포산은 제가 써보면은 메인으로 쓰긴 좀 그렇습니다. 요오드가 중금속 배출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비타민C,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셀레늄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근데 알파리포산은 너무 알파리포산만 가지고 빼려고 하는 건 조금 다른 거에 보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